감히 한국을 협박하는가? 도대체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당장 한국에 통보하세요. 10조 원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 아침 미군 전원을 철수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워싱턴의 집무실, 테이블을 내리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숨어있는 무임승차자로 치부하며 방위비를 10배나 올리라는 이 막무가내식 협박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경악게 한 건 그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와달라며 매달릴 줄 알았던 한국이 48시간 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내놓은 대답은 전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원한다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는 역대급 맞불에 오히려 사색이 된 건 워싱턴의 관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 동맹의 판을 단 한 수로 뒤집어버린 이 믿기 힘든 반격. 그 뒤에는 미국조차 몰랐던 한국의 압도적인 실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켈러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지난 20년간 동북아시아 정책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뤄온 선임 분석관이죠. 하지만 그날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제 20년 경력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위비로 연간 10조 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 내고 있는 그 푼돈 말입니다. 1조 4천억 원. 그건 우리 미군에 대한 모욕이자 애들 장난 수준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내일 당장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가 우리를 상대로 장사를 해먹으려 들다니 용납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천장을 울렸고 그 자리에 모인 국방부 부차관보 게럿과 참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최후 통첩이었죠. 만약 10조 원을 내놓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2만 8천 명을 전원 철수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의 생명줄인 반도체 수입품의 100%의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경제전쟁 선포였습니다. 그 오만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노트 귀퉁이에 망상적 산수라는 단어를 적고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숫자는 그 어떤 군사 외교적 데이터와도 맞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국방부 부차관보 게럿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즉각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국가들을 보십시오. 이제야 겨우 GDP의 2% 기준을 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압도적인 보호 아래 숨어서 무임승차를 해왔던 겁니다. 서울이 우리 미군 없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길을 들여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저 미국의 돈을 뜯어먹는 기생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마커스 윌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 듯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나간 뒤에도 회의실의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해리슨 국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무모한 선언이 자신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1시간 주겠다. 딱 1시간. 한국과 관련된 모든 최신 데이터, 평가보고서, 비상계획 파일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라. 우리가 지금 사자의 꼬리를 밟은 건지 아니면 종이 호랑이를 건드린 건지 당장 확인해야겠어. 그날 밤 워싱턴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한국 측에서 빗발치는 항해 전화가 오거나 외교부 장관이 급히 전용기를 타고 날아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긴급 성명을 내며 납작 엎드리는 그림을 기대했죠. 하지만 12시간이 지나고 24시간이 지나도록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침묵만이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게 분명합니다. 게럿 부차관보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철수 통보에 자기들끼리 범인 찾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알아서 기어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나오는 침묵에는 수면 아래의 소란스러움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들려오는 침묵은 체스판에서 이미 다음 수를 결정해놓고 상대의 시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고수의 그것처럼 서늘했습니다.
식어 빠진 커피를 마시며 한반도 지도를 노려보던 제 머릿속에 문득 수십 년 전 한국에서 근무했던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로버트, 그곳 사람들에게는 가난이나 공포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단다. 그건 아주 단단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는 무언가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단단함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합참에서 넘어온 7페이지짜리 긴급 평가 보고서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저는 워싱턴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방산업정책국의 린 박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게럿 부차관보님, 당신은 지금 수학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겁니까? 주한미군을 괌이나 일본으로 재배치하는데 당장 필요한 인프라 비용만 430억 달러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제공하던 지리적 이점을 대체하기 위해 추가 항모전단을 건조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재배치하는데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을 허공에 날려야 합니다. 10조 원 받아내겠다고 그 5배를 쓰자는 게 당신들 논리입니까?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해리슨 국장이 안경을 벗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떠나겠다고 협박했는데 알고 보니 떠날 여력이 없는 건 우리 쪽이었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무임승차자라고 조롱했던 한국이 사실은 미국의 심장부를 움켜쥐고 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아니, 애써 외면해왔던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의 진짜 실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70년 동맹의 주도권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단순히 차가운 수준을 넘어 날카로운 파편들이 떠다니는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해리슨 국장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방금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게럿 부차관보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적힌 보고서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경제적 비용 산출 뒤에 이어진 기술부서의 보고였습니다. 부차관보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건드린 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 박동기입니다. 기술부서의 책임자 마이클이 화면에 거대한 데이터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100% 관세 말입니다. 이건 한국을 죽이는 카드가 아니라 우리 미국 기술 기업들의 숨통을 끊겠다는 자살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삼성과 SK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이건 그냥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이클이 화면을 넘기자 우리 미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 체계들의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 토마호크 미사일의 타겟팅 알고리즘,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통제 네트워크 서버까지. 이 모든 장비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한국이 보복 조치로 우리에게 반도체 수출을 단 91만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의 작전 준비 태세는 40% 이하로 추락합니다. 말 그대로 눈먼 독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40% 이하라고? 해리슨 국장이 신음하듯 물었습니다. 네, 국장님. 그건 6개월 안에 태평양 전역의 작전 통제권을 중국에 고스란히 헌납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마이크론이나 인텔이 있지 않느냐고요? 그들의 공정 수준은 한국에 비하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원시적인 상태입니다. 한국은 이미 3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있는데 우리 팹은 아직도 9세대 공정에서 수율을 잡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지수표를 들고 10년을 쏟아부어도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헛기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임승차자라고 비하했던 그들이 사실은 미국의 첨단 국방력을 지탱하는 기술적 신이었다는 사실을 직면한 겁니다. 하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의 철저한 침묵 끝에 마침내 서울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문이 발표된 것입니다. 워싱턴의 모든 이들이 TV 화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길고 장황한 해명이나 분노 섞인 항의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화면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대변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건조하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단 6문장의 입장문은 워싱턴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계획은 항상 모든 동맹 시나리오를 상정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모든 구성에 맞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상하자는 말도 제발 재고해달라는 애걸복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원한다면 당장 떠나도 좋다.
우리는 이미 너희 없이도 홀로 설 준비를 마쳤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90분 만에 뉴욕 증시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피칠갑이 된 채 곤두박질 쳤고 애플, 구글, 엔비디아의 대관 담당자들이 국방부와 백악관으로 전화를 걸어 쌍욕에 가까운 항의를 퍼부어댔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겠다고 꺼낸 카드가 미국의 실물 경제와 국방 네트워크의 심장을 찔러버린 셈이었죠. 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이 그동안 매년 1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방위비를 묵묵히 부담해왔던 것인지 말입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도 미국이 없으면 당장 망할 나라여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확인한 데이터들처럼 그들은 이미 우리 없이도 세계를 주도할 압도적 인프라를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갑을 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예우로 미군을 대했던 이유는 단 하나, 70년 전 이름 모를 땅에서 함께 피 흘리며 싸워준 미국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던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미국을 거대한 현금 인출기로 취급할 때 유일하게 한국만이 우리를 혈맹으로 대우하며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결한 형제의 의리에 대고 무임승차라는 조롱과 함께 10배의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장 치사한 협박의 칼까지 겨누었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 싸움에서 미국은 이미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좌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고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듣던 해리슨 국장이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수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괴물을 깨운 거다.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저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거대한 요새를 지어놓았던 거야. 저는 제 노트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사자가 잠든 줄 알고 꼬리를 밟았으나 사자는 이미 눈을 뜨고 우리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서울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협박했던 그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 남은 진짜 친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국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워싱턴의 패닉은 단순히 주식시장의 폭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피를 흘리고 실물 경제가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우리 국방부 내부에서는 더 경악스러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한국은 미국 없으면 내일 당장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라던 게럿 부차관보의 호언장담은 이제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위성 자료와 기밀 보고서 앞에서 처참하게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방학 숙제로 내준 것들이 사실은 이미 그들이 끝내놓은 답안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국방산업정책국의 엘레나 바스케스 박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옥포 조선소를 찍은 최신 군사위성 열적 외선 스캔 자료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잠수함 선체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여론 데이터가 찍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해리슨 국장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 심장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 생색을 내며 한국의 원잠 개발을 승인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국이 기술력이 없어 10년은 좋게 걸릴 거라 비웃었죠. 하지만 보십시오. 승인이 떨어진 지 불과 몇 달 만에 한국은 원자로 임계 도달 테스트를 사실상 끝냈습니다. 현재 4,000톤급 잠수함 선체 내부에서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소형 원자로가 완벽하게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르다 못해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게럿 부차관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원자로를 잠수함에 쑤셔넣고 가동을 한단 말이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바스케스 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이니까요. 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진화한 기형적 기술 강국입니다. 그들은 UAE의 바라카 원전을 세계 최단 기간에 지어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국이고 동시에 세계 1위의 조선 기술과 배터리 제어 기술을 가졌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설마 하겠어? 라며 코웃음 칠 때 그들은 이미 모든 부품을 깎아놓고 우리가 승인 도장만 찍어주길 기다렸던 겁니다. 도장이 찍히자마자 미리 준비한 퍼즐 조각을 끼워 맞췄을 뿐이죠. 박사의 설명은 처형장에 울려 퍼지는 판결문 같았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세척이 동해와 서해 깊은 바다에 상시 매복한다면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레이더가 하늘을 쳐다보기도 전에 바다 밑바닥에서
고위력 탄도 미사일 수십 발이 솟구쳐 올라 북한의 모든 지휘부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해고산이 없어도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압도할 전략 자산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회의실 한 구석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미연합사령부 연락장교 박재원 대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늘 아침 날씨를 이야기하듯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측 관계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억지력 아래에서만 생존하도록 군대를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겠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타격 능력은 북한의 선제 공격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북한 전역을 석기시대 수준으로 소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보고서에는 한국 무기체계의 괴물 같은 성능이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왜 미국제 대신 한국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분석이었죠. 미국제 자주포가 20분 동안 쏟아부을 포탄을 한국제 K9은 단 4분 만에 쏟아냅니다. K2 흑표 전차의 사격 통제 AI는 나토 표준 대응 시간인 8초를 3초 미만으로 단축해버렸습니다. 우리 미군이 타겟을 확인하고 조준하는 사이에 한국군 전차는 이미 포탄을 명중시키고 다음 타겟으로 포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팔린 이 무기들을 한국은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하듯 무선으로 하룻밤 만에 성능 개선을 끝내버립니다. 우리 F-35가 소프트웨어 버그 하나 잡으려고 몇 달씩 비행 중단할 때 말입니다. 저는 제 노트에 3초 미만이라는 숫자를 적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국가라고 얕잡아 보았던 나라는 이미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데이터가 화면에 뜨자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비참함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K-35보다 저렴하면서도 유지보수는 압도적으로 빠르고 성능은 대등한 한국산 전투기가 이미 중동과 유럽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미국의 방산 패권이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해리슨 국장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협박했던 카드는 이미 종이 쪼가리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위성 정보조차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독자 위성망은 3초 단위로 동아시아 전역을 꿰뚫어보고 있고 오히려 우리 태평양 사령부가 그들의 데이터를 구걸해서 작전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지 그들이 우리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의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한국의 공식 입장문이 다시 한번 비쳤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짧은 문장은 이제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요새 국가가 던지는 최후의 통보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슬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묶고 있던 족쇄였음을 그리고 그 족쇄를 한국이 이제 막 끊어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쳤습니다. 게럿 부차관보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고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명의 시민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일상을 지켜내고 있을 것이라고. 그 단단한 일상 자체가 우리가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는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워싱턴에 지독했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해리슨 국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 평가단의 일원이 되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한국 사회의 동요 수준을 파악해 압박 지점을 찾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뿐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가졌던 그 마지막 의구심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항은 경악스러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떠들던 워싱턴의 분석가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한국인들의 얼굴에선 그 어떤 패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항 터미널을 가득 채운 물 흐르듯 완벽한 시스템과 시민들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은 마치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죠. 옆에서 저를 안내하던 박재원 대령은 무심한 표정으로 짐을 차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켈러 분석관님, 한국인들은 평생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란 극복해야 할 공포가 아니라 매일 아침 깨어나면 마주하는 일상과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겐 공포가 스며들 틈이 없지요. 그의 말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면서 더욱 강렬한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박 대령은 저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반적인 미국 도시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웅장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긴 그냥 지하철역이 아닙니다. 유사시 900만 시민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요새화된 방공호죠. 벽면을 가득 채운 방독면 보관함, 거대한 비상식량 창고, 그리고 화학전까지 대비한 특수공기 정화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매일 출근하며 걷는 그 일상의 통로가 사실은 국가 전체를 지탱하는 완벽한 방패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편의점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자리 잡은 그 평범한 가게들이 비상시에는 국가의 혈관과 같은 보급소가 되어 의료품과 식량을 즉각 배분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우리는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를 마친 나라일 뿐이죠. 박대령의 이 한마디는 워싱턴의 오만한 전략가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힘을 관통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용병 정도로 여겼지만 실제 한국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휘본부이자 거대한 무기 체계였던 것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는 부산항부두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컨테이너 안에는 전 세계로 수출될 한국산 무기들과 반도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박대령을 통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국 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70년 전 우리를 도와준 미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토록 지독하게 우리 자신을 단련해온 겁니다. 하지만 친구의 가치를 오직 돈으로만 매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친구를 붙잡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만큼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그 노동자의 거친 손마디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저는 70년 혈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었던 최고의 예우와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은 결코 약자의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피를 흘린 형제에 대한 의리이자 대등한 파트너로서 보여준 품격이었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망설임 없이 현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이 위대한 동맹의 품격에 걸맞은 존중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보고서를 읽은 해리슨 국장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심장이 멈추고 한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미국의 국방이 마비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방위비 협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상호 존중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기술을 선도하는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